두 자매가 실종된 지 7일째 되던 날, 지하실에서 관 크기의 시멘트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잔혹한 형사사건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부도덕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3년 8월 13일 중국 저장성 동양시의 한 건물 앞에 경찰 수십 명이 수사를 벌이고 있었고, 경계선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매우 심각한 분위기였고 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자매가 7일 전에 실종되었는데 단서가 그 건물 지하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이 지하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지하실은 아무런 인테리어도 되어 있지 않았고 휑한 시멘트 벽만 있을 뿐 낡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의 대문에는 자물쇠가 2개나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새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환기를 위해 만들어진 작은 창문도 시멘트로 막혀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을까요? 몇 분 후 경찰이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왔는데요. 고기가 부패하여 썩은 듯한 냄새와 함께 진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범인은 향수 냄새로 부패한 냄새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같았는데요. 경찰은 벽에 붙어 있는 시멘트 구조물을 주목했습니다. 시멘트는 거칠게 발라져 있었고 가장 바깥쪽 시멘트는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초보자가 급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멘트 덩어리의 크기와 모양이 관과 매우 흡사했고 부패한 냄새도 그곳에서 풍겨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시멘트 구조물을 깨기로 했습니다. 那我们当时就分析有没有可能说人放在那里面浇筑进去的。 경찰은 온갖 도구를 사용해 보았지만 시멘트 표면의 대리석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특수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 구조물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특수 접착제는 냄새를 차단하려고 한 것 같았는데요. 경찰은 간신히 표면을 깨트렸는데 예상외로 시멘트 구조물 안에는 대나무 조각과 나무판 그리고 철근까지 들어있어 시멘트 구조물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소방대를 불러 구조물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시멘트 구조물을 겨우 깨트린 후 경찰은 안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도망난 인육이 들어있었습니다. DNA 감식 결과 그들은 바로 실종된 자매 마샤오인과 마샤오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누구이며 왜 참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신고자는 언니 마샤오잉의 딸이었는데요. 그녀에 따르면 8월 6일 어머니와 이모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함께 헝덴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어머니로부터 집을 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어머니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50세였던 마샤오잉과 43세였던 마샤오홍이 함께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현장에서 혈흔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고 두 자매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마샤오잉의 딸은 또 이모 마샤오잉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마샤오잉의 집으로 가 수사하던 중 지하실을 발견했고 이미 참변을 당한 두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자매가 집을 사러 갔을 때 장한준이라는 남자가 그녀들과 함께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장한준은 두 자매의 조카 사위였는데 평소 아내와 함께 마씨 자매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실종된 후 신고자인 마샤오잉의 딸은 장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장한준은 두 이모가 집을 구매한 후 자신을 두고 진화시로 여행을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딸은 엄마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계속 통화하지는 못했는데요. 어머니가 계속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게 된 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던 장한준에게 연락해 물어보았지만 그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8월 11일에 연락이 두절되었는데요. 장한준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그를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장한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확인했지만 그 남자가 가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의자의 진짜 이름을 알 수 없게 된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꿔 그 남자가 어떻게 마씨 가족에게 접근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他呢，真正进入马氏家族的话，应该是2012年的1月份。 약 1년 전 마씨 가족의 조카 딸은 장한준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장한준은 자신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조카 딸에게 헝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둘이 길을 걷다가 장한준은 길가에 있는 공장과 별장을 가리키며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는데요. 순진한 소녀는 그를 의심하지 않고 정말 부잣집 아들과 사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딸이 장한준에게 결혼하자고 하자 장한준은 계속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라며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소녀는 약혼이라도 먼저 하자고 했지만 약혼식 날에도 장한준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한준은 약혼식에 마씨 가족에게 큰 불쾌감을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장한준은 이로써 자신이 공식적으로 마씨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아내와 함께 이모 마샤옹이 임대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마샤오잉도 불러들였는데요. 본인이 마샤오잉과 함께 공장을 차릴 것이니 와서 후방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후방 지원이라고 해봤자 식사 준비와 청소 정도였지만 그는 이모에게 많은 월급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이상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는 왜 갑자기 아내 이모들과 친해져서 함께 공장까지 차리려고 했을까요? 알고 보니 마샤옹은 이혼녀였는데 전 남편으로부터 100만 위안, 하나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장한준은 그 사실을 알고 나쁜 마음을 품었고 마샤옹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샤옹은 이혼한 후 외로웠던 탓인지 조카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에도 매우 다정하게 지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 임신한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나갔고 마샤옹은 장한준의 성적 욕구를 해소해 주었으며 마샤오잉은 그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세 여자가 한 남자를 떠받드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한준은 왜 마샤오잉과 마샤옹을 해치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CCTV를 통해 범인의 사건 전후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게에서 시멘트, 모래, 접착제 등을 구매했고 사건 당일에는 지하실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또 여러 은행을 다니며 마샤옹의 카드로 61만 위안,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을 인출했는데요.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바로 그 남자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경찰은 다시 셋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마침내 임대차 계약서에서 장하이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게 그의 진짜 이름일까요? 호적조회와 마샤오잉의 딸의 확인을 통해 경찰은 용의자의 실명이 장하이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장하이진을 조사하던 중 그가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하이진은 사기꾼이었고 마씨 가족 모두를 속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CCTV 영상을 추적하며 장하이진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장하이진은 수사망을 피하는데 아주 능숙했는데요. 그는
CCTV를 피해 다녔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으며 심지어 렌터카도 마씨 가족 조카딸의 이름으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전할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햇빛 가리개를 내렸는데요. 분명 CCTV에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장하혜진이 아무리 교묘하게 숨으려고 해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쉬지 않고 CCTV를 확인했고 결국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장하혜진이 이후에서 진안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탑승했는데 버스 기사는 이 남자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운전기사의 전화번호를 받아 따로 연락해 터미널이 아닌 길가에서 탑승했습니다. CCTV를 피하기 위해 수단을 쓴 건데 그의 행동은 오히려 기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기사는 장하혜진이 종착역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타이안시에서 내렸다고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 단서를 얻게 된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꾸려 타이안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장하혜진이 현재 라이오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요. 라이오는 장하혜진이 갔던 유일한 외지였습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이 익숙한 장소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라이오에 도착한 경찰은 장하혜진이 여성을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래방과 PC방, 렌터카 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자동차 매장에서 장하혜진을 찾아냈는데요. 당시 그는 3명의 여성과 함께 차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게 된 장하혜진은 전혀 놀라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는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범행 사실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你的罪名是涉嫌故意杀人，你对这个罪名有没有异议？没异议。行，总共杀了几个人？2个，知道自己杀了人，肯定是死罪。 장하혜진의 말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마씨 가족 여성들과 잘 지냈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샤옹이 그에게 집을 사고 싶다고 하자 장하혜진은 자신이 부동산 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그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5만 위안, 하나로 약 949만 원의 계약금을 받아 전부 써버렸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도 집을 구하지 못하자 마샤옹은 초조해져 장하혜진에게 집을 구해주든지 돈을 돌려주든지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하혜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를 해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시멘트 구조물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장하혜진의 자백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서 나머지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지만 일부는 남아있었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에 장하혜진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도덕한 사랑이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